전통적인 지능 이론과 지능 검사는 인간의 재능을 지나치게 좁게 개념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다른 재능들을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최근에 모아진 여러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좀 모아서 뇌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르게 활성화되는 8개의 능력을 개념화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도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봤습니다. 또 어떤 하나의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강점 지능을 찾아서 그것을 북돋아주면 그 개인이 보다 편하게 성공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강점 지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서는 주로 언어 이해 능력이나 시공간, 논리 추론 능력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를 했었고요. 여기서 우수한 성취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또 진로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지능 검사에서 우수한 성취를 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추천이 됩니다. 학생의 경우는 자신에게 가장 높게 나온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자기 이해의 근거로 삼고요. 또 그거에 맞추어서 진로나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교사나 학부모는 학생 혹은 자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상담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어떤 진로나 전공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대인관계 지능이나 자기이해 지능이 부족하게 나온 학생, 그것이 약점 지능으로 나온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에서 측정된 8개의 각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능들 간의 경계를 긋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을 이렇게 지필 형식의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걸 권장하지 않았어요. 일상에서 그 개인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보다 바람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를 너무 절대시하기보다는 개인 이해의 한 축으로 삼고 이걸 계기로 일상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 지능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강점 지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진로 선택을 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지능을 모두 8가지로 구분해서 개념화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지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지능은 말과 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어휘를 세련되게 또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죠. 말이나 글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민감하게 잘 파악하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 관련 교과는 물론이고요. 다른 여타의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검사 문항에서는 나는 글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어휘력이 풍부하다. 나는 책이나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쉽게 이해하는 편이다 같은 문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은 대표적인 위인으로는 섹스피어, 해밍웨이, 톨스토이 같은 작가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주시경이나 윤동주 같은 분도 있죠. 이런 언어의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인문이나 어문, 사회, 법 계열의 다양한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변호사나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방송작가 같은 그런 직업들도 추천할 수 있죠. 두 번째, 논리, 수학, 지능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은 기호나 상징을 쉽게 터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도 머릿속으로 가설을 만들고 추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수학 같은 그런 과목에서 법칙이나 규칙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죠. 이들은 문항에서는 나는 수학의 도형이나 기하 단원을 공부할 때 남들보다 쉽게 잘 이해한다. 나는 물건값을 더하거나 할인을 계산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기 쉽겠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아인슈타인, 퀴리, 또 갈릴레이, 최무선, 장영실 같은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이 높게 확인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제 경영이나 이과, 공학, 의학 계열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대표적인 직업군도 과학자나 연구원, 엔지니어, 또 프로그래머, 의사 같은 그런 직업들이 추천됩니다. 세 번째 지능은 시공간 지능입니다. 입체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인식 능력을 반영을 하고 시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물의 색깔, 모양, 공간, 형태의 관계를 잘 분석하고 그 차이를 쉽게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계나 입체적인 사물을 잘 조작할 수 있죠.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자료, 도표, 그림 등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만들기, 그리기, 도형, 기하학 같은 영역에서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게 됩니다. 검사 문항에서는 나는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재주가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긴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공간 지능이 높은 인물로는 피카소, 다빈치, 가우디, 샤넬, 김정호, 김홍도 같은 국내외 예술가들과 또 건축가가 해당이 되겠죠. 당연하게 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건축이나 미술 계열의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과나 디자인 관련된 과들을 선호할 수 있고요. 직업도 건축이나 일반적인 그런 이제 예술 계열의 혹은 조종사나 큐레이터 같은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다루는 직업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지능입니다. 자연지능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나 환경 같은 기타의 요소들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의 자원을 이용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동식물 환경 보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내 활동보다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선호하고요. 과목도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과목에 흥미를 보입니다. 문항에서는 나는 동물을 좋아하고 잘 돌본다. 나는 수의사, 생물학자, 환경운동가 등 동물이나 환경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동물과 교감을 잘한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연지능이 높은 유명인 중에는 다윈, 파브르, 제인구달, 우장춘 박사, 그리고 석주영 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과 관련된 자연계열 학과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생물학과나 수의학과, 또 환경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관련된 직업도 그런 학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학자나 환경운동 혹은 교사 중에서도 생물이나 지구과학 교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운동지능인데요. 신체운동지능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과 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몸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하고 몸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을 다 잘하죠. 실외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할 때 집중을 잘하고요. 전체 대근육뿐만 아니라 소근육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손재주가 뛰어나고 그래서 마술과 같은 활동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따라하거나 직접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체육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문항에서는 나는 친구들에 비해 달리기나 높이뛰기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동하기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이나 활동을 좋아한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기 쉽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으로는 마이클 조던이나 알리, 펠레, 찰리 채플린, 송기정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 운동 스타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몸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기, 공연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도 그런 체육이나 무용 관련된 혹은 연극, 영화 관련된 그런 과들을 선호하고요. 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경찰학과나 경호학과 이런 쪽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직업들도 그런 운동선수나 몸을 이용해서 하는 모델, 또 치어리더, 경찰, 마술사 같은 직업들이 추천됩니다. 다음은 음악지능인데요. 음악지능은 소리, 리듬, 박자, 멜로디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다양한 소리나 미세한 변화를 잘 감지하고 소리에 대해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거나 노래는 아니어도 악기, 음을 잘 기억해서 그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악기도 잘 다루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 음악을 활용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집중을 유도하는 활동도 잘 하는 특성을 보이죠. 이들은 나는 어릴 때 악기를 남들보다 빠르게 익히거나 쉽게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나는 다른 과목에 비해 음악을 좋아한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기 쉽고요.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닉테나, 윤희상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된 학과는 작곡과 성악과, 음악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음향학과나 실용음악과 같은 것도 관련성이 높겠죠. 또 직업도 당연히 작곡가나 연주 관련된 혹은 음을 이용해서 음향 전문가라든가 음악 치료사, 음악 교사 등도 추천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지능은 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하고 연결이 가능한데요. 대인관계 지능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랑 관련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반영을 하고요. 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의 떨림, 몸짓 같은 거를 잘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이나 화해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높기 때문에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 검사 문항에서는 나는 친구나 가족 돕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고 빨리 친해지는 편이다. 나는 표정이나 말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위인으로는 만델라, 슈바이처, 마틴 루터, 서희, 김구 같은 사회의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타협, 협상을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문이나 사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범 계열의 학과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외교나 비서행정 같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분야도 잘 맞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정치인, 경영인, 또 영업이나 판매, 교사 중에서는 초등교사가 연결이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자기이해 지능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욕구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또 어떤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스트레스 원인,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도 자신한테 적합한 수준으로 잘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 조절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관리 능력도 높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잘 성찰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을 잘 세운다. 나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다. 와 같은 문항에서 높은 응답을 하고요. 자기이해 지능이 높은 위인으로는 간디, 칸트, 프로이트, 공자, 원효, 김수환 등 성직자나 철학자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이해 지능이 높게 나온 학생의 경우에는 인문이나 사회 혹은 예술 계열의 학과가 잘 맞을 수 있고요. 관련된 직업도 철학이나 성직이나 또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자나 상담심리사 같은 직업도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으로 개인을 이해하게 되면 기존에 아인슈타인은 천재다라고 했던 것이 아인슈타인은 논리 수학 지능이 매우 뛰어나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성취를 만들었지만 대인관계 지능이나 언어 지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의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논리 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등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8가지 지능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는 있고 또 강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능을 다 고루 높게 개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강점 지능을 파악해서 그것이 잘 발휘되기 쉬운 환경, 진로 등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중지능 검사 실시 및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중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 문항이나 문항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유의사항은 이게 정답이 없는 문항이니까 그냥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 사이에 하나의 체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요 표는 전체 지능검사 결과, 다중지능검사 결과 표이고요. 요걸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 봐야 되는 거는 결과의 유효성이에요. 반응률,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응률은 전체 80개 문항 중에서 반응을 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입니다. 그게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석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3개 이상이다 그리고 9개 이하이다 하면 이 검사 결과는 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한 문항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 문항이 10개 이상이면 해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낮은 주의력이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검사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일관성의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문항, 특히 이제 상관이 높게 나온 문항 2개를 뽑아서 그 둘 사이의 문항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나는 남들보다 운동을 빨리 배우고 잘한다. 여기에 전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한 학생이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동을 잘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를 했다면 이거는 일관성이 부족한 거죠. 이런 문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관성이 낮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좋고요. 연속 동일 반응의 경우에는 같은 것에 계속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보통이다에 계속 응답을 하거나 매우 그렇다에 계속 응답을 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6문항 이상, 1회 이상 나타나거나 4문항 이상을 3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연속 동일 반응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에 맞게 응답했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그 이후에 다중지능 전체 프로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8가지 다중지능 중에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고요. 이어서 세부 프로파일에서는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연 친화 지능이 가장 높고 자기 이해 지능이 가장 낮게 나온 거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그 옆에서는 나의 1순위 지능과 가장 유사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위인들 중에서 특정 지능이 가장 높았던 지능,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들한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요. 관련돼서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은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같이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활동을 하면 되고요.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으로 환산한 T 점수인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100점 만점인 숫자가 아니고 교사분들은 아마 이 숫자가 좀 익숙하실 텐데 학생들의 경우나 학부모의 경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60 이랬을 때 이 60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죠. 잘 아시겠지만 정상 분포를 가정했을 때 40에서 60 사이에 인구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요 범위 안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68.26%예요. 이 경우에는 특이점이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60점 이상 넘어갔을 때 상위 한 16% 정도에 해당이 되고 40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하위 16% 정도에 해당되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반면에 한 7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주 뚜렷한, 왜냐하면 상위 한 2%, 하위 2%, 30점 이하인 경우에는 하위 2%에 해당이 되겠죠. 매우 뚜렷한 강약점을 나타내니까 그 숫자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봤을 때는 대체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가 뚜렷하게 높고 나머지 것이 낮기보다는 보통 그런 경우를 레이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레이저형은 아주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진 예술가나 과학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숙련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치라이트형의 프로파일을 보일 거예요. 몇 가지는 좀 높고 몇 가지는 낮고 이런 특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계속 그 강점 지능과 관련한 설명들이 나오죠. 2개를 안내를 합니다. 가장 높게 나온 지능, 그것에 대한 해석과 추천 학과, 추천 직업 이렇게 열거가 되고요. 2번째로 높게 나온 강점 지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안내가 됩니다. 또 약점 지능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8가지 중에 가장 낮게 나온 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대인관계 지능이나 자기이해 지능이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중지능에서는 약점 지능을 올리는 걸 권장하는 것보다는 강점 지능을 더욱 강화해서 자신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점 지능이 대인관계나 자기 이해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뒷장을 보면 개인용 워크시트가 있어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검사 결과를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워크시트는 뭐 재량 수업 시간 같은 걸 활용해서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전체 학급 학생들의 특징을 좀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는 학급 검사 결과 전체 학생의 특징과 그 학생별로 가장 높게 나온 것, 낮게 나온 것이 일목요연하게 수치로 제시되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